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혹시 칼슘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뼈 건강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챙겨 드시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열심히 챙겨 드시는 그 칼슘이 뼈가 아니라 혈관 벽에 쌓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충격적이죠? 하지만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럽 심장학회지,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도 실린 연구 결과예요. 소중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6070 먹고 걷고 채널입니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심지어 의료 현장에서도 아직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는 비타민 K2, 그 중에서도 MK7이라는 형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칼슘과 혈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수십 년간, 아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뼈가 약해지면 칼슘을 먹어라. 골다공증 예방에 칼슘 보충제는 필수다.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심지어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칼슘을 강조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칼슘은 분명히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핵심 미네랄이고 신경신호 전달과 근육 수축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치명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칼슘이 과연 뼈로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칼슘을 섭취하는 것과 칼슘이 뼈에 붙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통에 비유해보면 칼슘은 물건을 실은 트럭이에요. 그런데 이 트럭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뼈로 가야 할 트럭이 엉뚱하게도 혈관벽에 물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칼슘 보충제와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볼란드 박사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 하나가 의학계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이 연구는 칼슘 보충제를 복용한 그룹에서 심근경색 위험이 약 27% 증가했다는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후 2012년 유럽 심장학회지에도 유사한 메타 분석 결과가 발표되면서 전 세계 의학계가 칼슘 보충제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MGP, 즉 매트릭스 글라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등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단백질은 혈관 벽에 칼슘이 달라붙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비원이 제대로 일하려면 반드시 활성화 과정이 필요해요. 그 활성화 스위치가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MGP는 비활성 상태로 남아 혈관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칼슘은 서서히 혈관에 침착됩니다. 이게 바로 혈관 석회화예요. 혈관이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가는 현상이죠. 충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혈관 석회화는 통증이 없습니다. 아무 증상 없이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진행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나타납니다. 침묵의 킬러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 이제 비타민 K2 안에서도 종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비타민 K에는 K1과 K2가 있고 K2 안에서도 MK4, MK7, MK8 등 여러 형태가 있어요. K1은 주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에 많고 간에서 혈액 응고 역할을 합니다. K2는 체내에서 다른 역할을 해요. 뼈와 혈관을 관리하는 역할이죠. 그 중에서 MK7, 즉 메나퀴논7은 가장 주목받는 형태입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체내 흡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MK4는 반감기가 약 1시간에 불과하지만 MK7은 반감기가 무려 72시간에 달해요. 즉 하루 한 번 복용해도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둘째, 조직 침투력이 강해요. 뼈와 혈관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형태가 MK7입니다. 2015년에 발표된 네덜란드의 마스트리흐트 대학 연구는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폐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180 마이크로그램의 MK7을 3년간 복용시켰더니 경동맥의 딱딱함, 즉 동맥 경직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어요. 뼈 밀도도 개선됐고요. 이건 단순히 예방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변화를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많은 시니어분들이 K2가 부족한 상태일까요? 2021년 국내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K2 평균 섭취량은 권장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이 수치는 더 낮아집니다. 지금 잠깐 멈추고 다음 세 가지를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현재 칼슘 보충제나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으면서 K2는 따로 챙기지 않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공급한 칼슘의 행방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적 있나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토, 청국장, 발효 치즈 같은 음식을 거의 드시지 않나요? 이 음식들이 K2의 주된 식이 공급원이거든요. 특히 일본 전통식품인 나토는 MK7의 가장 강력한 천연 공급원으로 100g당 무려 1000마이크로그램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당신은 K2 결핍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실행 방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유럽식품안전청 EFSA와 다수의 임상 연구들이 제시하는 MK7의 하루 권장 섭취 용량은 건강 유지를 위해 45마이크로그램 이상, 혈관과 뼈에 대한 능동적 효과를 기대하려면 100에서 200마이크로그램 사이입니다. 앞서 언급한 마스트리흐트 대학 연구에서는 180마이크로그램이 사용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즉, 기름 성분이 있어야 흡수가 됩니다. 그냥 물과 함께 공복에 드시면 효과가 크게 줄어들어요. 반드시 식사 중에 혹은 아보카도나 견과류 같은 지방이 포함된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C와 함께 드시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장에서 칼슘 흡수를 높여주고 K2가 그 칼슘을 올바른 곳으로 안내해 주니까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복용하는 것을 DC 플러스 K2 조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권장합니다. 시기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나토를 매일 드실 수 없다면 발효된 청국장을 꾸준히 드시거나 발효 과정을 거친 된장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시중에 유통되는 된장 중 일부는 발효 기간이 짧아 K2 함량이 낮을 수 있으니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어요. 와파린 같은 혈액 항근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K2를 복용하셔야 합니다. K1과는 달리 K2는 와파린과의 상호작용이 크지 않다는 연구들도 있지만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병원에서 하는 일반 혈액 검사에서 왜 비타민 K2 수치를 잘 측정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K2의 혈중 농도 측정이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현재 임상에서 표준화된 검사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K2 결핍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보이지 않는 결핍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 간접적인 확인 방법이 있어요. 비활성 MGP, 즉 UCMGP 수치를 혈액 검사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 내 K2 의존성 단백질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재 이 검사는 일부 심혈관 전문 클리닉이나 연구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임상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CT 관상동맥 석회화 점수, 흔히 칼슘 스코어 검사라고 불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검사는 관상동맥 내 석회화 정도를 수치화해주는 검사인데 심혈관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만약 가족 중 심혈관 질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담당 의사와 이 검사를 상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혈관 석회화에 대한 처치로 스타틴 계열 약물이나 혈압 강화제가 주로 처방됩니다. 물론 이 약들이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 약들이 혈관 내 기존 칼슘 침착을 제거하거나 역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이 혈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영양 전략이 약의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릴게요. 비타민 K2는 혈관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K2는 뼈 속에 오스터칼신이라는 단백질도 활성화시킵니다.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야 칼슘이 뼈에 실제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K2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합니다. 혈관에서는 경비원 역할을 해서 칼슘이 쌓이지 못하게 막고 뼈에서는 안내원 역할을 해서 칼슘이 제대로 정착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연구들이 밝혀낸 사실인데요. 뼈에서 분비되는 활성화된 오스터칼신이 단순한 뼈 건강을 넘어서 인슐린 분비, 근육 기능, 심지어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축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활성 오스터칼신 수치가 높은 시니어일수록 신체 기능과 기억력 지표가 더 양호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즉, 비타민 K2를 챙기는 것은 단순히 혈관과 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 기능과 뇌 건강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뼈, 혈관, 근육, 그리고 뇌. 이 모든 것이 K2라는 하나의 영양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오늘 기억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몸은 60세에도 70세에도 80세에도 여전히 응답합니다. 오늘 이 정보를 접하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혈관 석회화에 침묵하는 원인과 비타민 K2, MK7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이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070 먹고 걷고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